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팀 주제는 촬영된 불량품 이미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여러 모델을 적용하고 학습을 진행하여 정품과 불량품을 구별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이 식품이라는 특성이 있어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을 시키는데 재현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도학습에는 욜로와 이피션트넷을 사용하였고, 비지도학습에는 오토인코드를 이용하였습니다. 모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후 담당하신 분들께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프로젝트 개발 언어는 파이썬을 이용하였고, 웹서버는 플라스크를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라이센스에서 자유로운 마리아DB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은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선정 및 학습, 완성된 모델을 웹서비스와 연동하여 실제 이미지를 분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을 맡은 김승재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합류하셔서 지도학습 모델과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신 손형ገብ님, 그리고 웹 환경을 구축해주신 김가람님, 강민우님, 비지도 학습 모델을 담당하신 이도현님, 그리고 학습 이미지 데이터 생성과 지도 학습 모델을 담당하시고 웹페이지 마무리까지 해주신 신지훈 님입니다. 프로젝트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총 프로젝트 기간은 총 5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신지은 팀원께서 이미지 데이터셋 준비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신지은입니다.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증강 및 라벨링 파트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받은 불량 이미지 400장을 정품 이미지로 가공하고 증강시킨 후 정품 불량품 합계 약 3천여 장을 라벨링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라벨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만든 모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확도가 높지만 배드에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증강하고 여러 실험을 거쳤습니다. 이후 개선된 지도학습 내용은 송현경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도학습을 맡은 손현경입니다. 지도학습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데이터셋을 정비해 CNN 학습을 하였고, 굿 데이터의 리콜이 현저히 낮아 데이터 증강, 파인터 튜닝, 가중치를 조정하여 정확도를 높인 후 욜로와 크랍 그리고 에피시언트 2차 분류를 하였습니다. 욜로 학습은 이미지와 좌표 박스가 있어야 굿과 배드를 인식하기에 배드에는 라벨을 주고 굿때는 빈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공장의 공정 분류 시스템에서 불량품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강을 통한 데이터셋 확보를 하고 CNN 에피시언트 학습 후 욜로 크랍과 에피시언트 2차 분류를 하고 나서 이미지스에 같이 있던 배드와 굿 데이터를 나누는 학습 과정을 통해 최종 정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맨 처음 에피시언트 B0에서 학습한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두 개의 학습 모델을 다시 에피시언트 B0에서 B3까지 두 번씩 더 학습을 하였고 학습 결과에 정확도의 평균을 내 가장 높은 학습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선정한 이미지 사이즈 300, 에포크 10, 배치 사이즈 16, 스트레스홀드 0.4인 학습 모델을 에피시언트 B3에서 여러 차례 학습을 더하여 모델 성능을 높였습니다. 처음 에피시언트 B3 모델 학습에서
495장의 추론 학습 후 94%의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학습에서는 정밀도, 재현율을 비롯해 정확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100%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피시언트 B0에서부터 B3의 학습 모델은 속도나 성능 면이나 학습 과정 중에도 알 수 있었듯이 층간 너비를 늘린 동시에 224에서 300까지 해상도도 균형 있게 확장해 주었기에 B3에서 실험을 거듭할수록 100%의 정확도가 연속으로 나옴으로써 지도학습의 최종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도학습의 과정과 최종 모델의 선정 이유를 마치고 다음 비지도학습을 담당하신 이도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이도현입니다. 제 파트에서는 그래서 그 좋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과 테스트를 통해 최종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성능 좋은 모델이란 정상과 불량을 확실히 구분하고 언제나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모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초기에 오른쪽과 같은 값들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값들을 어떻게 최적화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임계값, 즉 정상과 불량을 나누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백분위 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의 학생 키를 작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95번째 학생의 키가 바로 95 백분위 수가 됩니다. 이 학생보다 키가 크면 상위 5%에 속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원리를 적용하여 정상 제품 데이터 중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까지를 정상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백분위 수를 95, 90, 85로 각각 설정하여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기준을 90으로 설정했을 때 정상 제품을 가장 정확하게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 임계값 기준을 90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 즉 어떤 버전의 인공적인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B0와 B1이라는 두 가지 후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오차 차이라는 지표로 판단했습니다. 오차 차이란 정상 제품의 복원 오차와 불량 제품의 복원 오차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차이가 클수록 모델이 정상과 불량을 더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은 모델일수록 이 오차 차이 값이 큽니다. 테스트 결과 B1 모델의 오차 차이 값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B1 모델이 불량품을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에피시언트넷 B1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치 크기, 즉 모델이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학습할지 결정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저희는 배치 크기를 8과 16으로 설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배치 크기가 16일 때 정상 제품을 정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습 효율성과 성능을 고려하여 배치 크기를 16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모델이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인 MSE와 SIM의 중요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MSE의 80%의 가중치를 SIM의 20%를 주는 식으로 여러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오차 차이를 핵심 지표로 삼았습니다. 오차 차이가 클수록 정상과 불량을 잘 구분하는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다양한 가중치 조합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MSA 80%, SIM 20% 가중치를 준 모델이 0.0507이라는 가장 큰 오차 차이를 보여주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저희는 이 상위 모델들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실제 이미지들을 통해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는 바로 이전 테스트에서 선별된 우수 모델들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 환경과 유사하게 모든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최종 순위를 보시면
이전 테스트와 동일하게 M80, S20, 즉 MSE 가중치 80%, 심 가중치 20%를 부여한 모델이 가장 적은 오류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M80 S20 가중치 조합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테스트는 모델 학습에 사용할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모델의 성능과 학습 속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224 곱하기 224와 256 곱하기 256 두 가지 크기로 나누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판단 기준은 오차 차이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미지 크기가 224일 때 오차 차이 값이 0.0507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24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모델이 정성과 분량을 더 잘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지 크기를 224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테스트에서는 지금까지의 최적 후보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오차뿐만 아니라 정확도, 정밀도, 그리고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현율과 같은 다양한 성능 지표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재현율은 실제 불량품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놓치지 않고 찾아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불량품을 놓치는 것은 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네 가지 모델의 성능 지표를 비교해 보시면 전반적인 정확도나 균형 잡힌 성능을 나타내는 F1 스코어는 M20S80 모델이 0.7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저희는 단일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델을 평가하고 최종 후보를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테스트는 모델의 구조를 더욱 심도 있게 탐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에 선택했던 B1 모델뿐만 아니라 B0부터 B3까지 모델의 복잡도를 다양하게 변경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한 B2 모델을 사용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재현율이 1, 즉 100%를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실제 불량품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검출해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압도적인 재현율 성능을 바탕으로 M80 S20 가중치를 사용한 에피시언트넷 B2 모델과 M60 S40 가중치를 사용한 에피시언트넷 B2 모델, 이 두 가지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테스트는 바로 직전에 선정한 두 개의 최우수 모델을 대상으로 마지막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90으로 설정했던 정상 불량 판단 기준인 임계값 백분위수를 85부터 100까지 매우 세밀하게 조정하며 최고의 성능을 내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M80S20 모델은 임계값 99로 설정했을 때, 그리고 M60S40 모델은 임계값을 88로 설정했을 때 모델의 전반적인 균형 성능을 나타내는 F1 스코어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최종 후보를 가지고 마지막 비교 평가를 통해 최고의 모델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비지도 학습 모델 탐색 여정의 최종 결론입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식품 이물질 검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불량품이라도 놓치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도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불량 탐지 누락 최소화, 즉 재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의 전반적인 균형을 F1 스코어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모델의 최적 임계값 상태에서 성능을 비교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M80 S20 모델이 0.9986이라는 압도적인 재현율을 기록하며 비지도 학습 내에서는 가장 저희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재현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최적의 비지도 학습 모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제 현장 테스트에서 저희는 중요한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높은 재현율을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실제 현장의 다양한 조명이나 각도 변화에 모델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상 제품까지 불량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예상보다 높게 발생했습니다. 즉, 불량품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정상품을 불량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높은 지연율과 안정적인 신뢰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비지도 학습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모든 탐색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 기반의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도학습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델을 탑재한 웹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어떤 기능 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다음으로 DB 설계 과정과 이 모델을 탑재한 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김가람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받게 된 김가람입니다. DB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 정보 테이블과 검사한 제품 정보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민 또는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 후 검사한 제품의 이미지와 불량 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크 웹의 메인 화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품과 불량품을 판정한 검사 현황을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구현 방식은 PPT 내용과 같습니다. 핵심은 서버의 누적 집계를 10초마다 호출하여 수치와 도넛 차트를 갱신하는 폴링 기반의 기능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간, 주간, 월간 통계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별로 정성과 불량 제품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 방식은 PPT 내용과 같습니다. 핵심은 각 기간별로 정성과 불량 제품의 개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고 불량률을 계산하여 파란선 그래프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신뢰도 분포 및 일간 JWS 그래프입니다. 모델 신뢰도 분포도는 모델이 특정 이미지의 불량률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예측하는지의 수치인 예측 확률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모델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간 재분류 횟수는 사용자가 하루 단위로 정상 또는 불량으로 수정한 건수를 표시합니다. 구현 방식은 PPT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재분류 기능은 웹의 메인 화면에서 목록 관리 화면으로 이동 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목록 화면에 대한 내용은 강민우 팀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강민우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플라스크 웹 서비스 내의 제품 목록 화면 구현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한 화면에 저희 시스템의 핵심 기능들이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 중앙 상단에는 수많은 이미지 중 원하는 조건의 이미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검색 및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로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AI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분류 버튼을 통해 이미지가 굿 또는 배드로 분류된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각 이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남길 수 있는 메모 수정 기능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으며 선택 삭제 기능으로 불필요한 이미지들을 쉽게 일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회하고 있는 이미지 목록 데이터를 외부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CSV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지 업로드 기능은 기준일 설정과 다중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여 대량의 이미지 등록을 편리하게 합니다. 이 기능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잠시 후 웹 시연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관리 구현에 대한 내용은 이도현 팀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이도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원가입, 로그인, 계정 관리, 관리자 기능, 그리고 반응형 웹 디자인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 구현했습니다. 본격적인 기능 설명에 앞서 저희 시스템의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홈페이지, 계정 관리, 그리고 이물질 검출 결과의 핵심인 목록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은 관리자 전용 회원 관리 페이지로 모든 페이지가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통일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모든 사용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처음 만나는 만큼 직관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실시간 유효성 검증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즉시 오류를 감지해 알려줌으로써 회원가입 과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입력을 막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토스트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수정과 같은 주요 행동이 완료될 때마다 화면 상단에 알림창이 나타나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로그인 실패 시 입력했던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비밀번호만 다시 입력하면 되도록 하는 작은 배려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언제든지 직접 수정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실시간으로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탈퇴 시에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회원관리 메뉴가 동적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권한을 즉시 판단하여 보안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명확한 운영 정책을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관리자 계정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관리자는 시스템 정책에 따라 특정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재확인 대화 상자를 통해 실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앞서 언급드렸던 목록 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계정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항상 작성자 이름이 어드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정 관련 기능을 추가한 뒤에는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이 작성자에 등록됩니다. 즉, 모든 변경 사항이 기록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최적의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은 태블릿 환경에서는 대시보드의 차트와 데이터가 자동으로 재배치됩니다. 마찬가지로 목록 페이지의 테이블에도 가로 스크롤을 적용하여 화면이 작아져도 모든 정보를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속 환경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반응형 웹 디자인을 위해 작성한 웹스타일 CSS 파일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 화면 크기별로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시연 영상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연 영상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